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내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은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처는 불처럼 뜨거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그 어떤 별보다도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당신이 필요해, 이수연. 이 한마디가 내 지난 모든 삶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매는 마법의 실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따뜻한 천의 감촉, 그리고 낡은 기억의 향기가 뒤섞인 제 삶의 기록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분명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의 심장부인 인사동에서 작은 조각보 공방을 운영하는 행복한 주인이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제 손끝에서 태어난 오색 찬란한 조각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집안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고, 남편과 저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남편은 제 가장 큰 지지자이자 첫 번째 감상가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제 바느질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예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유리처럼 투명해서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더군요. 성실하기만 했던 남편이 오랜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친구의 사업은 무너졌고 그 잔해는 고스란히 저희의 삶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공방과 집,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충격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제 곁을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20살 남짓한 딸, 민지뿐이었습니다. 어미의 실패가 아이의 꿈을 꺾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청소 일까지 60이 넘은 나이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구석에서 고급 주택의 가사 관리사 겸 저택 관리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불문하고 숙식이 제공되며 급여 조건이 파격적으로 좋았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곳은 평창동의 한 언덕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집은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와 거대한 유리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건물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 같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외로운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면접 본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인 김태우 씨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는 잘 다려진 양복만큼이나 틈이 없고 냉철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훑어보며 마치 취조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군요. 더군다나 연세도 있으신데 몸은 건강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성실히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제 진심보다는 제 속셈을 캐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는 사람을 구하는데 아주 신중합니다. 아버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재산이나 명성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수연 씨가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무례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굳건히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의 꿈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 양심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제 대답에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 안쪽에서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우야, 그만하면 됐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민준 선생이었습니다. 이른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총기를 잃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으로 하자.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 해라. 김태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첫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저택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과 고독의 무게는 집안의 모든 사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거대하고 쓸쓸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살아있는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택의 뒤편, 거대한 유리창 너머에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작은 한옥식 정원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작은 정원에는 진한 동백나무 한 그루가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심장처럼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정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차가운 집 안에 저토록 애틋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그 정원을 바라보며 이 집의 깊고 서늘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선생은 유령처럼 저택 안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틀어박혀 보냈습니다. 식사는 제가 차려놓으면 말없이 드시고는 빈 그릇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관리사라고 불렀고 저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인 김태우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며 마치 제가 무언가를 훔치거나 망가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아버지에게 은근히 저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제게 말씀하세요.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선생은 아들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의도 부정도 아니어서 김태우 씨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옷을 세탁하고 텅 빈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 집의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밀어내고 싶었지만 집은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은 뒤뜰의 작은 한옥 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곳에 나가 잡초를 뽑고 시든 꽃잎을 떼어내 주었습니다. 그곳에 흙을 만지고 있으면 인사동 공방의 따스했던 햇살과 남편의 미소가 떠올라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은 제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서재 창문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곳이 그에게도 아주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먼저 떠나보낸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성격일 테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매 집안의 공기는 더욱 스산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을의 마음도 눅눅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문득 이 집의 냉기를 몰아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풍기며 지글지글 붙여내는 부침개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밀가루를 반죽하고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고 반죽이 올라가자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냄새였습니다. 한참 동안 부침개를 부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김민준 선생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한 표정으로 냄새의 근원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냄새지? 그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김치전을 좀 부쳐봤습니다. 선생님도 좀 드시겠어요? 저는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잘 익은 김치전 한 장을 접시에 담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이고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먼 과거에서 온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김치전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거리가 먼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집에서 해먹던 방식입니다만, 아니, 특별합니다. 아주, 아주 특별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굳게 닫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도 더 되었군. 아내와 내가 아직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학교 앞 허름한 선술집에서 팔던 김치전 맛이 꼭 이랬어.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돈을 털어 막걸리 한 주전자에 김치전 하나를 시켜놓고 밤새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 집 할머니가 꼭 이렇게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부쳐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본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유명 건축가의 권위나 부유한 노인의 냉정함이 아닌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쓸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유리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식사를 하며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사동에서의 삶과 조각보에 대한 제 사랑, 그리고 파리에 있는 딸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철학과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상실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외로움. 그 공감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관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두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고 텅 비었던 저택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유럽을 여행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김태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편안한 미소와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가 아닌 차가운 경계심과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위험할 정도로 마음을 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태우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아버지,
아주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수연 관리사님 덕분인가 봅니다. 그는 관리사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김민준 선생 사이에 그어진 신분의 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따뜻했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 선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꾸보다 더 무겁게 김태우 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우 씨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그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용하는 식재료부터 청소 도구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마치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해충이라도 되는 듯 대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분입니다. 이제 식사나 약 챙겨드리는 것 같은 잡무는 이분께 맡기시고 이수연 씨는 원래 하시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정중한 제안의 형태를 띤 명백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저에게서 김민준 선생과의 모든 접점을 차단하고 저를 다시 투명 인간 같은 관리사의 위치로 돌려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길일 터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던 순간 김민준 선생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거라. 김태우 씨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내 몸과 내 생활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수연 씨는 단순한 관리사가 아니야. 내 말벗이자 이 집의 온기를 되찾아준 사람이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짓 하지 말거라. 김민준 선생이 저를 변호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김태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를 데리고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교묘한 계략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김태우 씨의 분노가 하늘로 옮겨가기라도 한 것처럼 바람이 울부짖고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준 선생은 아들과의 언쟁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깊은 시름에 잠겨 보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고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김민준 선생이 비를 흠뻑 맞으며 뒤뜰의 한옥 정원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동백나무의 가지를 붙잡아 주려는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나무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그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발목을 붙잡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모든 체중이 제게 실렸습니다. 흠뻑 젖은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고통으로 내쉬는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를 거실 소파로 옮겨 눕혔습니다. 그의 바지는 흙과 비로 엉망이었고 오른쪽 발목은 보기에도 흉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차가운 소독솜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가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닦아내고 압박 붕대로 부어오른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손과 팔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맞닿았습니다. 주인과 고용인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폭풍우와 함께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났을 때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이전에는 본 적 없던 깊은 무력감과 의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그의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소.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제 얼굴에 고정한 채 아주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내리는 사람처럼. 당신이, 당신이 필요해, 이수연. 그것은 부상당한 노인이 간병인에게 하는 단순한 의존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공허한 삶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고백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세상처럼 우리 사이에도 무겁고도 투명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백의 무게 아래 우리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밤새 내린 비처럼 제 마음의 가장 마른 땅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앓던 세상이 깨어난 듯 집안은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평온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보이지 않는 벽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온기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배려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관리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저 역시 그를 선생님이라는 건조한 호칭 뒤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민준 씨, 그리고 수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목은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 꼼짝없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역할은 집안 관리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그가 원하는 책을 서재에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조각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아름다운 보자기 F 만들어내는 과정에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건축과 닮은 구석이 있군. 용도가 다른 재료들을 모아 조화로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당신의 바느질은 단순히 천을 잇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야기들을 엮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 그의 말에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들이 제 손끝에서 형형색색의 조각보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그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초라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언어를 가진 예술가 이수연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조용히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김태우 씨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는 아버지의 발치에 제가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환자와 간병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평온한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그가 수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잠시 잠든 틈을 타 저를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연극은 여기까지요. 당신 같은 여자들을 나는 잘 압니다. 외롭고 약해진 노인에게 접근해서 동정심을 산 뒤에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와 민준 씨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이 소중한 감정마저 그의 더러운 의심에 짓밟히게 될 터였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목적이 돈이라면 내가 주겠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집에서 내 아버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얼마를 원합니까?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민준 씨 곁에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장님처럼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분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시겠지요. 제 단호한 대답에 김태우 씨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제게 무언가 더 험한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해라 태우야. 휠체어를 굴리는 소리와 함께 김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를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내 눈에는 내가 그저 재산이나 노리는 사기꾼에게 쉽게 넘어갈 만큼 어리석고 나약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수연 씨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그리고 내 얼어붙었던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가 돈 몇 푼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민준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앞에서 행해진 명백한 선택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이성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과 서로를 마주잡은 두 손을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논리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우 씨가 맹렬한 기세로 떠난 후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의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강을 건넌 두 사람이 마주한 숙명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거실의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평생의 슬픔과 불안을 잠재워줄 만큼 든든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함께할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아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소. 당신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특히 내 곁에서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의 열정적인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간청이었습니다. 수연 씨, 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을 흑백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고 내 삶의 모든 색깔이 함께 사라져 버렸지.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집은 내게 안식처가 아니라 내 외로움을 가두는 차가운 무덤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온 후로 모든 것이 변했소. 당신이 부쳐준 김치전에서 나는 잊었던 젊은 날의 추억을 맛보았고, 당신의 바느질 속에서 나는 버려진 것들에도 깃들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소. 당신은 내 흑백의 세상에 다시 색을 입혀주었소. 그는 제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의 관리사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세상의 시선이나 아들의 반대 같은 건 두렵지 않소. 내가 두려운 것은 다시 당신이 없는 흑백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수연 씨.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당신과 함께 채우고 싶소. 그의 청혼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를 깊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저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세상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명 건축가와 전직 식당 주인, 이른이 넘은 재력가와 예순의 가사 도우미. 세상은 분명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고 흉측한 소문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엄마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내 딸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제 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리에 있는 민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딸의 얼굴은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머뭇거리자 눈치 빠른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그 집에서 누가 엄마 힘들게 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민지야. 저는 더듬더듬 이곳에서의 생활과 김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게 청혼했다는 사실까지. 저는 딸이 충격을 받거나 혹은 저를 속물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분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 응. 엄마 목소리가 내가 몇 년 동안 들었던 중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웃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엄마 웃고 있잖아. 화면 속 제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세상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남은 인생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난 뭐든지 괜찮아. 엄마, 용기를 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현명하게 자라주었다는 것을. 딸의 축복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민준 씨에게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으니 아들인 자신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준 씨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차분하고 냉정한 얼굴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네 가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구나.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두었다. 내게 물려줄 회사의 지분과 최소한의 유산만 남겨두었을 뿐이지. 내가 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다. 수연 씨는 나에게 그 온기를 준 사람이고,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아들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고 병든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유산은 내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내 행복이다. 나는 수연 씨와 함께 행복을 찾기로 결정했다. 너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얻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아버지를 영원히 잃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들에게 내미는 마지막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존재가 무너져가던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의 원천임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김태우 씨의 패배는 조용했지만 완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집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고 저와 민준 씨는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어지는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의 발목이 거의 회복될 무렵 태우 씨가 예고 없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 아닌 복잡하고 어색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프라이드가 강한 그가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이 섬세하고 아름답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옷감들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각보를 만드는 저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관리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저를 이수연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얼음 같던 아들의 마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바로 그 작은 한옥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거창한 하객도 화려한 예복도 없었습니다. 증인은 태우 씨가 그리고 또 한 명의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 파리에서 민지가 깜짝 선물처럼 날아왔습니다. 제 딸 민지는 민준 씨를 처음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다시 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는 그런 민지를 친손녀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간직한 동백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네 번째 손가락에 소박한 반지를 끼워주며 남은 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추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 위에 새로운 행복을 더 쌓아가는 아름다운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고의 건축가였던 김민준의 재혼은 세상의 관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추측성 기사들과 가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그런 소문들 뒤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제 손을 굳게 잡고 세상에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이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세상은 저희의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아내는 훌륭한 조각보 예술가이자 제 인생 최고의 요리사이며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의 당당한 선언은 모든 악의적인 소문들을 잠재웠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이자 예술가로서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풍요로워졌습니다. 차갑고 텅 비었던 저택은 저의 조각보 작품들과 곳곳에 놓인 화초들, 그리고 우리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인사동에 제 작은 공방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제 기쁨과 열정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저희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며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초대에 응했습니다. 방송에서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과 김치전 한 장이 가져다 준 기적, 폭풍우 치던 밤의 고백,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했던 순간들까지. 사랑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의 기쁨을 다시 찾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다시 채색해줄 소중한 인연이 바로 문 밖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외로운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었다는 젊은이들,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정원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동백나무의 잎사귀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당신이 필요해 라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길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곁에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가장 차가웠던 겨울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